전남은 거의 지금 평균 평당 1억에 저희 주요는 평당 2억까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3억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 정도까지 보신 그 거군요. 너무 집값이 비싸지 않냐 말하는데 저는 아직도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국제적인 도시로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직접 도시를 걸으면서 공간을 관찰하고 기록하시는 분이시죠.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요.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박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십니다. 네, 갈수록 이렇게 패셔너블 해주시고 멋지셔지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살이 빠져가지고 그럴 겁니다. 네. 요즘도 뭐 답사 많이 하시나요? 예, 어제도 충남 다녀왔습니다. 충남이요? 네, 충남 서산 당진 쪽 그 석유화학단지 있는데 네. 보고 왔네요. 뭐 아시겠지만 프리랜서들은 8월이 좀 한가해서 다들 휴가 가신다고 네. 이때 책 쓰고 답사를 많이 하고 하죠. 그러시군요. 그럼 또 이제 또 집필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또 기대됩니다. 박사님 기억에 서해선을 중심으로 이런 충남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징후는 제가 보기에는 충남 충북입니다. 충남 충북. 서쪽부터 해서 아산, 천안, 청주의 북부, 그리고 음성, 진천. 이 지역들이 예전 경기도의 남부 지역들이 움직인 것 같은 움직임을 요즘 보이고 있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생산 그렇죠. 기지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유통망들, 그 택배업체들이 거기 본부가 많잖아요. 이천이나 네. 안성이니. 네네. 근데 그뿐 아니라 경기도에 있던 공장들도 경기도가 이제 약간 소비 도시화 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남부가 이게 전체적으로 충남 충북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황량함이 있거든요. 살풍경함. 그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뭐 복숭아의 음성 이런 게 아니라 공업단지의 음성 이런 느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해도 아파트 올라가고 있고 이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 받죠. 그럼 어떻게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토지 근데 뭐 저는 이제 투자는 안 합니다만 답사팀 중에 투자하신 분 얘기가 토지는 어려우니까 그냥 만만하게 아파트 하시라고. 그게 제일 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도시 하면 일기 신도시 그렇죠.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신도시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실은 그 전부터 만들어진 네. 게 있다면서요? 자료를 가져온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도시 문헌학자로서 이런 거를 네네.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오. 이게 일기 신도시인 분당 지금 효자촌 현대아파트 분양 자료예요. 완전 옛날 거네요. 1990년대 거? 92년, 2년. 3년 정도죠. 입주민이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어요. 한 텀이 가고 있는 거죠. 일기 신도시가. 예. 근데 그 앞에 있었던 일기 신도시의 모델이 될 만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정말 말하면 연기 신도시는 강남이죠. 인데 우리 모두 강남을 신도시로 말하진 않죠. 그건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개발 기법이 그거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연기 신도시는 80년대 초반의 목동 신도시 그리고 중반의 상계 신도시 특히 상계 신도시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이른바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규모 철거 사태도 일어났던 이 두 개를 아마 연기 신도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들은 기본적으로는 목동은 자족 기능을 갖추게 하려고 했지만 목동 가시면 아시겠지만 길도 일방통행이고 어지럽잖아요. 결국은 부도시 기능을 상실했고 상계는 그냥 배후 도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기는 그보다 조금 더 고밀도를 올리면서 자족 기능을 갖자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연기 신도시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 연기 신도시, 뭐 목동과 상계, 부동산 상태로 봤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복병이 등장한 게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갑자기 나타났더라고요. 좀 더 엄격해질 것 같다고. 사실은 예측이 좀 완화될 거라 예측을 했었는데 그 반대로 가는 방향이라 김포공항 옮기자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근데 못 옮길 거라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김포, 성남, 수원 다 못 옮깁니다. 그 몇십 년 걸리는 문제라서. 그래서 목동 신도시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목동은 굳이 말하면 강남이고 상계는 강북이라서 사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상계가 먼저 움직이려나 생각이 요즘 들고 있는 중입니다. 목동을 보시면은 1에서 6단지 정도까지 작고 그 뒷번호는 좀 높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 관계인 건데 그게 이제 뒤쪽 번호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고 요즘 이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신도시라는 말이 일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기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 이런 이유들이 있나요? 워낙에 그때 중산층이 생기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택 문제에 시달렸다. 주택 부족에. 북한은 어쨌든 간에 모든 국민에게 집을 준다라는 게 제 전제잖아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다. 체제에 대해서. 한국이 80년, 75년쯤부터 GDP가 동등해졌지. 그 전까지는 북한이 없었었고, 그 시점에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정보가 개방되는데, 그 올림픽 자체도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뭐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불만 세력을 누르고 중산층을 두껍게 함으로써 이른바 혁명을 막는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손정모 선생은 주장을 합니다. 뭐 저는 뭐 그분의 말이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강남 지역을 좀 더 저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그리고 공공용지 많이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뭐 제가 이번에 쓴 책 강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냥 민간이 땅 값을 올리면 정부가 뒤따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강남 개발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넘치는 강남에 대한 수요를 잡기 위해서 분당을 개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강북은 어쩌란 말이야라는 불만이 나와서 일산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준 거지 핵심은 분당이었더라고. 자, 그런 뭐 5개 일기 신도시와 그 후에 그렇습니다. 있었던 또 2기 신도시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일기 신도시 경기도 5개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기능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했죠. 군포시청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군포시청 쪽이 몇 개를 묶어서 3기 신도시 예정이 돼 있어요. 걸쳐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기 때도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거고 저밀도로 개발해서 자족 기능을 키우고 싶었다. 근데 국토부가 그때 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 찍어 눌렀다. 고밀도로 올리라고. 서울 사람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불만이었고 이번에 또 그러면 이번에 거부할 거라고. 이 말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목적과는 달리 그냥 베드타운을 만들어 버려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일기라고 할 때 지금 경기도란 말이 없죠. 둔산 일기도 있거든요. 대전 둔산. 대전 둔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역 주변이라든지 이쪽에 밀집돼 있던 올드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능들을 군부대를 빼고 생긴 빈 땅에 집어넣은 건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일개 신도시도 다 쪼개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요즘 운정이 그렇지만 교통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먼저 개발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산에서 보인 문제가 결국은 2기 때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예외는 판교죠. 판교만 성공했죠. 다들 그래서 IT 업체를 유치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판교는 예외다. 원래 판교는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웠다. 원래 거긴 말죽거리부터 곧바로 오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작에 개발됐어야 되는 거를 누르고 있다가 뒤늦게 뚜껑을 연 것뿐이다. 그래서 판교의 교훈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그럼 뭐 1, 2기 신도시 중에서 성공적이었던 건 분당, 판교. 그렇죠. 결국은 강남의 확장인 거죠. 강남의 확장.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지금 뭐 3기 신도시도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예. 뭐 속도도 느리고 논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1, 2기에 있었던 교훈들, 이런 것들이 3기 신도시로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발이 더딘 이유가 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라고 해도 상황이 다 각기 제각각이라서 저는 3기 신도시 전체가 다 되리라는 생각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왕숙이라든지, 뭐 계양이라든지, 그리고 부천 대장은 이제 뭐 철도도 확정됐고 해서 성공적입니다만, 이런 지역들은 잘 돌아갈 거고, 남양주가 참 독특한 지역인데, 땅이 무한히 있어요. 진짜. 너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평내 호평이니 덕소니 이런데, 여기서 아파트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서울 출퇴근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을권이잖아요. 특히 남양주 3기 같은 경우가 서울 출퇴근 수요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약간 멀다. 그리고 교통도 조금 애매하고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거는 부천 대장인 거죠. 그거는 이제 부천에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대장 홍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요즘 들어 이제 붙인 말인데 확장 홍대 앞이라고. 확장 홍대 입구. 네네네. 이 확장 홍대 입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 영종까지 가는 거죠. 거기 미디어 쪽 관련된 그렇죠, 업종들이 그렇죠. 많이 가긴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그 지금 미디어 쪽에서 중요한 게 공항철도 라인하고 7호선 라인. 요즘에 강남 쪽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강남 쪽에 회사가 있어도 7호선이 아니면은 그 면접 보신 분들이 안 온다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접근성이 7호선 라인으로 공항 가기도 편하고 강남 가기 편한 라인들. 부천이 좀 시끄럽잖아요. BJ들이 시끄럽다고. 그런 게 왜 발생하는가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많이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성비도 좋은 곳이고 부천이나 인천이나 그러면서 강남 가기 편하고 홍대 가기 편한 곳으로 지금 재편되는 중이다. 그래서 대장 홍대가 가장 확실한 거고.
교선 신도시는 또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데 음. 변전소 문제가 지금 요즘 뭐 사기 신도시도 많이 나왔다가 속 들어갔다. 쏙 들어갑니다. 그죠?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도 들어갔잖아요. 음. 요즘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재건축이 음. 예전처럼 단독 단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통합 워낙- 재건축을 그렇죠. 하니까. 통합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은데 음. 까놓고 말해서 압구정 현대인이 음마도 안 되고 있는데 일기를 먼저 재건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사실 답은 보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보시기에 신도시가 이제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요거 정도는 갖춰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가기 위한 통근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베드타운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교통망 확실히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특히 경기도 인구 늘고 있고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남의 도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하면은 오히려 그런 원격 교통망보다는 내부 교통망 정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철학이라서 도시마다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가 도시가 여러 개 있던 게 좀 느슨하게 연합된 상태예요. 근데 또 여기 사람들은 서울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꾸 간선교통만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왜 남의 도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만들어야 되냐. 우리 지금 내부에 평택시청 주변이나 지제니 또는 서부의 안중이니 이런 데 개발하기도 바쁜데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우선은 제대로 된 도시란 무엇인가부터 그리고 서울과의 관계, 대도시와의 관계부터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뭐 각각의 지자체마다 이제 처한 현실이 상황이 좀 달라요. 다르긴 할 건데 이게 중앙에서 어떻게 좀 다 정해줘야 되나요? 어떤 위계 같은 것? 도시의 위계? 그거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간 거죠. 예전엔 정해주면 됐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결정. 각자 결정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대화. 이게 예전처럼 중앙정부가 해주길 바라는 시기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민분들이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야, 그럼 뭐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네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죠. 그렇죠.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면서 조금 더디지만 그렇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박사님 보시기에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다. 이건 좀 괜찮다. 이런 신도시 하나만 좀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도시는 군포의 3본 신도시예요. 오, 3본이요? 예. 예전 3본 역 앞은 좀 약간 이제 올드타운입니다만 지나가면 수리산 자락에 동그랗게 들어가서 단지가 쭉 나눠 있어요. 일부는 공무원 단지 또는 임대 단지 해가지고 그런 소셜 믹싱도 잘 돼 있고 도시가 아늑해요. 그러니까 군포가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고밀도 개발을 저항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이렇게 좀 예쁘게 짓고 싶은 거예요. 서울 출퇴근은 힘들 수 있어요. 4호선, 1호선 같은 게. 그럽니다만 이제 경기도 도시로서 봤을 때에는 아마 이거 이상의 신도시를 만들기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잘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완결돼 있고 그리고 그 도시의 군포시의 나머지 지역과 그렇게까지 위화감이 없는 상태. 반대로 좀 이제 나쁜 도시 사례는 판교 신도시죠. 판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네네. 판교에 회사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 직장인분들이 판교에 못 살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고급으로 짓고 전 세계 건축가들이 쪼르했잖아요. 네네. 전시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다는 말이냐라는 세수를 높이고 성남의 도시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지만 판교를 잘 만들었으면 아마 인구가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싸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성남 인구가 100만을 못 찍고 꺾였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임대라든지 중장기 임대 같은 걸 좀 많이 함으로써 성남시 측에서 인구를 붙잡아두는 정책을 취했으면 좋았을 건데 산자락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긴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도 성남 빙하에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도 있어서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성남이 이제 그거죠. 강남처럼 우리도 고급 단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쳤던 게 아닌가. 자, 박사님. 강남은 여전히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강남이 앞으로도 좀 계속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강남 1극 체제라고 하죠, 한국은. 확립이 됐고 이거는 급변 사태가 나지 않는 한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에 집이 없습니다. 오해 마시고. 근데 그와 별도로 어쩌면 세종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고 70년대 말에. 하지만 혼란 속에서 결국은 강남 1극 체제로 정립이 된 거고 어떤 국가든 한번 안정이 되고 나면 질서는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저는 이 시대는 계속 간다. 마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서울 사대문이 중심이었던 거고 고려 600년 동안 개성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 강남이 쭉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떤 강남의 일극 체제를 흔들 만한 급변 사태 말고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은 없는 건가요? 전 없다고 봅니다. 아, 제2강남이 어디냐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강남이 넓어지고 있는 거죠. 영향권이. 그게 또 강남의 힘이 되기는 하는 거고 배후가 넓어지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지금 많이 질문받는 게 너무 집값이 비싸지 않냐 말하는데 저는 아직도 싸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국제적인 도시로 봤을 때는. 아. 그 내가 못 들어가니까 망해가 아니라 네네. 사우스 코리아의 핵심으로서 봤을 때 음. 런던이나 도쿄 등에 비교했을 때 과연 여기가 그렇게 비싼 곳이냐 하면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강남은 거의 지금 평균 평당 1억에 저기 주요는 평당 2억까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3억까지는 안 갔잖아요. 아, 그 정도까지 보신 그 거군요.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중국인들이 중국 부자들이 일본 도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싸대요. 도쿄 부동산이. 아, 그래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은 개방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했을 때는 지금 런던에 영국 사람이 못 사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게 브렉시트로 이어진 거고.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의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인 거죠. 서울 부동산은 아직은 초입이다. 그 부분에서. 오피스 시장은 좀 열렸지만 외부의 부자들이 들어온 데 대한 저항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갈등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봤을 때는 아직 강남 집값은 제가 볼 때는 주요 도시들에 비교하면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생각합니다. 2분의 3분의 1이요? 그럼 평당 1억이 일단 평당 한 3억까지는 2억, 가지 않을까 2, 3억은 생각합니다. 일단 가는 게 디폴트라는 거군요. 그 내가 못 간다고 해서 그게 어. 값이 떨어져라고 고사신일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네. 그럼 그 강남이 만약에 평당 2, 3억이 되면 네.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강남권은 아니지만 그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피라미드가 어디까지 넓어지냐를 잘 체크하고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고급 아파트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살거나 투자할지를 예측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이제 강남이 망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중심이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책 뭐 강남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책을 네. 좀 내셨잖아요. 이제 확장 강남이라는 좀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개 신도시 분당 말씀을 드리면서 음. 또 언급했지만 결국은 강남의 2세들이 강남을 못 돌아와요. 뭐 저도 세입자로 살았긴 했습니다만 쭉 살면서 친구도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 집주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한 명 빼고는 다 결국은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를 보는 거죠. 결국은 가까운 데로 가고 또는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는 수입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버티면 다행인 거고 버티는 자체가 소셜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고 아니더라도 비싼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움직임을 체크하자 했을 때에는 이건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서 북쪽과 서쪽은 막혀 있는 거고 동남쪽만 열려 있는 거죠. 이 동남쪽으로 분당, 판교, 광교, 뭐 동탄 그리고 지제 현재는 제 관측으로는 천안, 아산 또는 오송 정도까지도 가고 있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이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답사책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란에 가면 카나트라는 우물 시스템이 있어요. 저 고산지대에서 물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흘리는 게 아니라 지하수로를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퐁퐁 올립니다. 안 그러면 마르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쭉 넓어진 게 아니라 포인트별로. 이게 그 지하수로가 교통망인 거죠. 경부고속도로나 어떤 교통망을 GTX라든지 SRT를 통해서, 통해서. 사이사이까지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다 연담화가 될 수는 없나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엔 경기도는 많이 넓어서. 그리고 경기도보다 더 도시화된 충청남도도 있는 걸 보면은 그거 쉽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서울 주변이 가장 인구 농도가 짙을 것 같고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채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엔 한국의 인구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든 거죠. 자, 우리가 뭐 지금 강남에 관련된 일극 체제로 말씀하셨지만 서울에서 놓고 보면 뭐 마포, 뭐 용산, 그렇죠. 성동, 뭐 이렇게 흑석 이런 맞습니다. 네, 동작구 이런 서울의 핵심 지역들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좀 되지는데 맞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보는데 원래 서울의 중심 체제는 삼획 체제였죠. 강북엔 사대문, 그리고 첫 강남인 영등포, 그리고 영등포의 동쪽인 영동, 즉 강남이 있다가 이제 강남이 커지고 있는 거죠. 확장 강남을 경기도를 먹어가면서 여기에 맞서서 영등포 핵과 사대문 핵이 만나고 있다고 봐요. 아, 두 개가 이렇게 예. 연결. 옛날에는 영등포 자체가 중요했는데 그 역 앞이라든지 사실 여의도만 남은 거죠. 그 여의도가 그럼 과연 영등포권이냐 했을 때 저는 영등포권이 아니라 강북권인 것 같거든요. 아, 마포랑 마포라든지 연결되는? 그렇죠.
당장 여의도 직장인들이 끝나고 어디서 밥 먹냐 보면 됩니다. 영등포 잘 안 나가거든요. 올라가지. 합정이니 공덕이니. 그리고 한편으로 사대문은 이제 여야당 상관없이 사대문 전체를 마치 아테네라든지 파리처럼 역사도시를 만들고 싶어 해요. 자꾸 뭘 뺍니다. 그 어느 시장이 그랬죠. 종로 비우기라고. 자꾸 비워져요, 기능이. 이 기능을 받는 게 사대문 바깥의 중구 종로구, 그리고 용산, 그리고 마포, 서대문 포함해서 이 지역이 하나의 거점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동은 뭐냐? 성동 광진. 저는 이거는 강남의 확장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7호선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에서 받았던 거예요. 강남 생활과 연결한다. 동작구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반포인 거죠. 서방포로. 예. 네. 한편으로 이거 관악구 살 때 받은 건데 서부 강남이라고. 아, 근데 참 이 말이 재밌는 게 원래 강남은 영등포였거든요. 그럼 관악구는 동부 강남이에요. 네. 근데 영등포가 강남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서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2호선 라인이거든요. 2호선 라인이 중요한 게 강남에 직장이 있는 싱글들이 그 2호선 라인 따라 퍼져요. 또는 3호선 따라 퍼져서 그래서 불광이라든지 홍제라든지 또는 방배동, 샤우스길, 낙선입구 이렇게 커져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서부 강남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성동구 쪽은 저도 강남 살 때 친구들하고 참 당국대 내려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한남이니 금호니 바로 버스 이어지잖아요. 강남에 웬만한 데 가는 것보다 다리만 건너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제 부모님 집 바라보이는 이쪽에 사는 거죠. 한국의 아파트라고 하는 새로운 양식을 봤을 때 지금은 아파트가 강남을 대표하는 것처럼 말해지지만 사실 아파트 문화 탄생한 거는 마포잖아요. 마포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로 처음 지은 건 서부 이촌동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손댄 게 동부 이촌동이고 그 다음 여의도, 그 다음 반포 이렇게 반시계로 돌았거든요. 뺑. 그 돌고 압구정에서 한번 찍었고 정점을. 그래서 요즘에 뚝섬인 이쪽의 개발을 이 시계 방향 한 바퀴 돌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강남의 확장이다. 또 이 시계 방향의 어떤 시대 흐름을 또 얘기해 주시기도 되게 재밌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럼 강남을 대신할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참 많이 봤죠. 없나요? 강남 대신할 곳은? 그러니까 대신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강남이 넓어지다 보니까 후보는 많습니다. 당장 북쪽으로는 뭐 성동구도 있는 거, 광진구도 있고 중랑구도 넓어지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뭐 관악구라든지 또는 이런 제들이 있는 거고 요즘에 금천구까지 넓어지고 있죠. 남쪽으로는 무한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그러면 어느 생활권에 속해 있냐를 보자 하는 거죠. 자기가 낯익은 지역이 있고 낯선 지역을 투자하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은 투자하는 동물이 아니라 거주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가족들은 어디 살고 있고 친구 어디 모여 있고 직장 어디고 이런 거를 봐야 된다. 그래서 확장 강남 권역을 보시되 이제 상승세를 본다면 자기 생활권이 어딘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제도 그렇고. 네.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 어차피 외지 투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삼성전자 다닌 사람이 아닌데 전 동탄 살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삼성전자 아닌 사람이 살기 너무 비싸고 너무 불편해요. 근데 삼성전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선 편하죠. 이게 자족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제가 어느 수원 부자분을 말씀드렸는데 언론 쪽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전 국민이 강남에 관심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 착각입니다. 자기는 강남 투자 안 한다고. 강남 모른다고. 수원에서만 투자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수원 사람은 그리고 서부 동부가 다르긴 하지만 수원 사람이라면 용인까지는 생활권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동물이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거나 또 투자를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시지 싶어요. 자기가 나한테 친숙하고 내가 잘 아는 그렇죠. 그런 생활권에 맞습니다. 투자하는 게 낫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강남 강부로 나누지만 사실 생활권은 전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동부 서부가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은평구 영등포 이렇게 한 덩어리고 그리고 노원부터 이제 강남이 한 덩어리고 이걸 넘어가는 거는 결혼할 때 네. 결혼할 때 확 넘어가요. 아, 그게 아니면 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두 개 축이 뭐 어떤 게 더 우월하다 이런 그런 건 거 없는 거죠. 어디에 내가 내 익숙하냐의 생각, 문제죠. 네. 다만 이제 강남이 핵심이 되다 보니까 약간 재편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친숙한 건 존재하죠. 그럼 강남 일극체에서 강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 가장 핵심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이다 아니면 뭐 대치동이다 뭐 어디를 보세요? 반포다 어디를 보세요? 그는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움직여요. 예, 강남 3구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 가장 부촌인 아파트 단지는 구반포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질문 많이 받는 게 반포가 압구정을 누르고 떠오르고 있다라고 신흥 강자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는 반포의 복귀인 거죠. 차관 아파트라 그러면 삼성동 차관 아파트 떠오르시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구반포가 첫 차관 아파트였어요. 네네. AID 아파트. 네네. 그랬다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온갖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위장 분양 이야기 같은 게. 그러면서 떴고, 한보가 음악 만들고 하면서 뜬 건데, 그게 지금 반포등이 재건축이 빨리 되고, 잠실도 그러면서 한때 압구정이 가져갔었던 영광을 반포도 되찾고 있고, 잠실은 처음으로 획득하고 있는 중이로 봅니다. 강남군에서의 중심이 북부에서 중부의 삼성역 주변 또는 수서역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을 것이 아마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그리고 GTX 완성이겠죠. 저는 GTX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잘하면 C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삼성역은 중심으로 기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역과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그리고 삼성역에서 동쪽으로 이제 국제교류지구까지는 완성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부동산에서 교통이라는 요소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만들어지고 교통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이 생긴 후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주 역사적으로 따져가면은 사람이 먼저 살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는 연결하기 위해 교통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철도업체가 택지 개발을 같이 하잖아요. 신도시 개발을. 한국은 국가가 하다 보니까 택지 개발을 먼저 하고 교통망이 늘 뒤늦게 따라가서 늘 시달리는 상황이 강남 개발 때부터 반복되고 있죠. 강남 개발 때도 자료를 이번 책 쓰면서 보니까 압구정 이런 데도 버스가 없다고 웅성대는 목소리들이 나와 있고, 잠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택지 개발을 먼저 하고 뒤늦게 교통망이 따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교통망은 네. 부동산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삶에서 중요하죠. 삶에서. 예. 부동산 자체가 꼭 인간 삶이니까요. 맞아요. 이게 또 이동이 또 중요하니까. 자, 또 박사님께 GTX 관련돼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예. 것 같아요. GTX-A 개통 이후에 뭐 반응들이 제각각이신 것 같아요. 제각각이죠. 네. 이 부동산에 미치는 이 영향이 어떻게 좀 접근될까요? 큰 틀에서는 과장됐었죠. 지난 10년간, 10여 년간 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너무 GTX로 떠받들었는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개통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GTX가 생긴다고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경기도 외곽 지역 사람들이 서울 오기 편하라고 만든 거라서 경기도 도시들이 오르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개통된 상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이 GTX를 위한 선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주 빨라요. 6분 한 대씩 해서 저희 집에서 서울역까지 한 17분? 오, 좋네요. 예. 교통혁명 아닌가요? 혁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에 버스 회사가 지금 자꾸 폐선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가지고. 근데 남쪽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쟁하는 교통수단이 많고 자기 집 앞에서 직장까지 가져다주는 빨간 버스가 많고 광역버스들이. 그 A 노선은 SRT 노선하고 공용을 합니다. 같이 써요. 이게 GTX 운영사 가면은 공지가 나와 있을 텐데 SRT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열차가 순위가 밀립니다. SRT나 KTX 많이 밀리잖아요. 오송 같은 데에서. 이 병목이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결되더라도 나중에 아마 분리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 수도권 전철 4호선 보시면은 4단 가는 게 있고 5도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일단 북부 구간은 성공했고, 얼마 전에 서울 경기 서북부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때 수도권 전철 3호선 화정역이 잠겨가지고 3호선 중단됐었어요. 네네. 그날 녹화했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GTX 하면 되겠다. 이거 대신도니까 이게 잠기지 않거든요. 이게 잠기면 큰일인 겁니다. 공사 네. 실패한 거예요. 네네. 역시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나와가지고 네네. 무사히 녹화를 했죠. 실제로 그런 대체 수단으로서 기능을 충실하고 있다. 근데 남쪽은 아직 그런 대체 수단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함이 크다. 그리고 당분간 연결돼도 삼성역을 가지 않는 한 아직은 좀 미흡하다. 네. 그래도 뭐 GTX B, C 뭐 계속 얘기도 되지고 있는데 이게 다 완공되면 뭐 괜찮아지는 거죠? BC가 된다면 네. 많이 좋아지겠지요. 네. 다만 이제 B와 C도 A하고 마찬가지로 새로 뚫는 구간이 있고 공유 같이 쓰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B 같은 경우에 상북 망우 쪽은 워낙에 기본 경의중앙선이 많이 늦잖아요. 그게 이제 정체라서거든요. 이게 뭐 교통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포화 상태라서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재정 구간이라고 국가 재정 투입해서 만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구간이 다 될 것인가? 또는 C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하지 D, E, F, G, H, I, J, K 될 것인가 하면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쪽 업계 얘기는 C까지만 되면 잘하는 거다. 그리고 된다면 아마 B의 혜택을 입을 곳은 인천이죠. 인천이 속도가 참 애매하거든요. 300만 인구인데. 근데 인천 사람들이 이제 서울역 오기 편해지는 거죠. 기존에는 광명이든 영등포 오다 보니까 멀었는데
그리고 이제 1호선이 보면은 자리 좌석이 없잖아요. 네네. 다 서서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송도가 국제도시로서 기능은 이제 영원히 못하겠지만 이제 서울 핵심 지역으로의 외곽 지역이랄까요? 배후도시로서 기능은 충실할 것 같다. 근데 비해 나머지 동쪽 구간은 남양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동서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동에 편리함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혁신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C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만 이제 천안 납사 갔다가 네. 이런 걸 봤어요. 천안역 GTX-C 개통 28년 개통 예정이래요. 아, 네. 아직 비도 사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다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음. 천안까지는 GTX 상법이 먹힌다는 거예요. GTX가 먹히는 지역은 경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천안은 사실은 경기도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또 이런 걸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KTX 세종역 뭐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나왔었죠. 네, 왜냐면 이게 애매해요. 오송에 KTX가 쓰는 게 맞습니다. 세종에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청주에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KTX 세종역이 무산됐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대선 때 어디 신문에 컬럼 썼었어요. KTX 세종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대통령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전용 열차가 있습니다.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서울역까지 차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곧바로 열차를 탄 다음에 그 엄중한 보안상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종 중에 S1 지구라는 지역에 그 대통령실, 지금 국회의사당 예정지잖아요. 맞아요. 그 땅은 이미 있습니다.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땅만 있죠. 텅 비어 있죠. 네. 옆에 이제 논이 있고. 대통령실이 안 오면은 국회 가지고는 이게 만들어질 동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수도는 기본적으로 충북과 충남이 같이 가는 설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 사람들은 영기군이 세종이 된 거라서 왜 우리가 청주에 오송을 관문을 했냐 생각하는데 충북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충청도로서 만든 거예요. 대전이 왜 컸냐? 옛날 경부선에서 호남선에 갈라지다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대전발 영시 50분 영시 축제하잖아요. 그리고 가락국수 그 호남선 가는 거 갈아타는 시간 동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북이 받겠다고 했던 게 오송 호남 분기인 거예요. 그리고 공주역이 있어요. 계룡역이 있고 너무 가까워요. 지금 오송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성이기 때문에 계룡역은 계룡대 사람들이 써야 돼요. 국방부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주역은 공주하고 논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 가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거 역 만들어주는 순간 세종 인구 반토막 난다. 지금 불편하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40만이. 네, 오히려 서울에서. 지금도 그 중화 공무원들 보면은 몇 년간 통근하다가 포기하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갔더니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시 만들어질 순간 서울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뭐 더 말씀드리면 정치적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아마 대통령실이 안 만들어질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국회는요? 국회 이전은 당연히 안 되겠군요. 네. 오히려 지금 문제가 세종 완성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정부 부처를 빼가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성체로 보고 통일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 완성된 국가의 중심에 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완성된 국가에서 너무 치우쳐 있다, 한쪽에. 그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게 세종이에요. 그런데 통일을 생각한다면은 세종은 너무 남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미완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태에서 치우쳐 있으니까 이 치우침과 대한 해결책을 양쪽의 중심을 만들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서울, 부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2수도권 논리. 이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걸 보셔야지 뭐 세종 사람들 편하고 뭐 기자들 편하시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헌법소원 들어가거든요. 세종 시민들이. 지금 해수부 빼는 거 위헌이라고. 아마 전 이거는 20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중요한 지금 판결이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수부 이제 부산으로 이전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있습니다. 거죠. 이건 단순하게 그거 하나 끝난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값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러는 문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좀 이제 정립이 되겠군요. 부산이냐 세종이냐. 그러니까 한국 중심은 양쪽에 있냐 가운데 있냐의 가운데 문제. 있냐. 그러면 박사님이 보시기에 세종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자료를. 네. 이거는 모 신문사 기자분이 세종 출입하시면서 그 투덜대시다가 떼오신 건데 고속버스 자리가 있거든요. 네네. 세종가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자료죠. 2019년 6월 29일이네요, 이것도. 네.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하고 원추산으로 이동하네. 세종에 있는 산입니다. 네. 기득권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들의 시대가 오네. 개성 한양도 500년을 누렸듯이 우리도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등등등 세종가야 부자 될 시대가 온다. 무슨 심리인지 아실 겁니다. 네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 지금 법조계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거죠, 결국은. 강남의 활력을 누르고 있는 것은 법조단지로 보거든요. 이걸 빨리 세종에 보내버리고 강남은 민간의 땅으로서 활력을 찾고 24시간. 세종은 세종대로 국가 중심으로서 기능하면 좋겠습니다만 중기 예측으로선 다음 대선까지 아마 대통령실 이전이라든지 세종 완성 등은 아마 안 올 거로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위례 트램 뭐 내년 예. 개통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트램이라는 약간 네. 좀 생소하지만 이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램이 생소하지 않으시죠, 사실은. 그 전차잖아요. 네. 한국은 전차가 있었죠, 60년대까지. 예전에 있었죠. 그랬다가 왜 없어졌냐면은 도로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트램이 지금 하늘을 나지 않는 한 그 네. 문제 다시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트램은 사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버스입니다. 사실 신교통이라 부르는데 근데 철도 냄새가 나요. 그 장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왠지 철도를 깐 것처럼 할 수 있어서 이게 대전 갔다가 주워온 건데 네네. 24년 11월 지금 대전에 난리 났거든요. 2호선을 트램으로 깐다고. 2호선 트램역 단지가 확정. 이게 한 바퀴 뺑 도는 방식으로 노선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원래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그랬다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노레일을 깔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싫다고 나온 게 트램이었어요. 유럽식으로. 유럽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모노레일 깔았으면 이미 열차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램 하는 바람에 10년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트램은 어디 만드는 거냐면 세종이나 위례에 만드는 겁니다. 세종이래. 처음부터 신도시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올드타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례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처음부터 노선을 만들었잖아요. 중앙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위례는 지금 트램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위례 신사선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안 될 거로 보는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왜냐면은 1기 오세훈 시장 때 용산 개발하고 연결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용산 개발이 무산됐잖아요. 2기 오세훈 시장 때 정비창 계획은 하고 있지만 많이 계획 축소됐죠. 그리고 GS건설이 손 놨잖아요. 그래서 위례 신사선이 안 되는 지금 대안으로서 트램인 건데 트램은 신도시 내를 다니는 거고 위례 신사선은 위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램 가지고 만족하시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다. 위례 과천선은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이거는 할 건데 이걸로 만족을 하시거나 분담금 돌려받고 또는 이게 철도 쪽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대안이 GTX A가 결국 연결되면 서울역 수서관이 그 분기선 하나를 위례로 연결시키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대전제는 트램은 그냥 버스다. 철도 냄새나는 버스라 생각하시면 되고 신사선을 포기하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대안을 감히 드리곤 합니다만 받아들이는 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이런 개발 계획, 교통과 관련된 내용들의 개발 계획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참 다양해서 원룸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매 쪽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오히려 웬만한 지방에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더 짭짤하다고. 예를 들어 전남 영암군 아마 어딘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포 아래에 있어요. 거기는 대불산단이라는 산단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 노동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룸 수입이 짭짤해요. 이런 투자도 있는 거고 또는 서해선 개통과 따라서 당진 합덕 주변에 땅 투자도 가능한 거고 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투자도 있는 건데 나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가부터 좀 판단하시라. 그래서 투자하기 위해 어디 좋냐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제가 가까운 주변에도 지지난 정권 때 지산 투자했다가 지금도 물린 분이 계세요. 근데 또 이것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죠.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를 우선 좀 판단하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결국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투자의 맞습니다. 시작이군요. 나 자신을 알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요. 도시와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